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지만 산과 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푸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한 어느 깊은 겨울밤 떡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던 순덕 할멈은 장터에서 남은 떡 시루를 머리에 이고 굽이굽이 상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할멈의 얇은 무명 치마폭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발끝은 이미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지만 집에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누일 생각 하나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는데 저 멀리 고갯마루의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인기척이었고 할멈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소나무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눈 위에 놓인 작은 바구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는 강보를 본 할멈은 대번에 이 아이가 보통 집안의 자식이 아님을 직감했는데 무명천이 아닌 윤기가 흐르는 비단 포대기가 아이를 겹겹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이를 버리고 간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이 추운 겨울밤에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꽁꽁 얼어 죽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할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떡시루를 내려놓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식어가는 떡시루의 온기라도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멈은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한 번 더 감싸 안고는 떡 바구니 대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서둘러 눈길을 헤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 할멈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할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지펴 방을 뜨겁게 달구었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미움 대신 쌀을 끓여 윗물을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할멈이 떠주는 미움을 참새처럼 받아먹고는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고 고운지 할멈은 밤이 새도록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할멈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단 강보에 쌓인 이 귀한 아이가 장차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할멈은 아이의 이름을 물처럼 맑고 순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이수라고 짓고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이수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금세 말을 배우고 할멈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할멈이 떡을 빚을 때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가루를 만지작거렸고 할멈이 장에 나갈 때면 등 뒤에 엎여 제잘제잘 노래를 부르며 할멈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할멈이 웬 아이를 업고 다니나 수군거렸지만 이수의 맑은 눈망울과 의젓한 행동거지를 보고는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기워 만든 누더기였으나 이수의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귀티가 흘렀고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마치 양반집 도련님 같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수를 떡도령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할멈은 그런 이수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욱 정성껏 떡을 빚어 아이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할멈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녘에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물가에 가서 정화수를 떠놓고 이수의 앞날을 위해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날 불려둔 쌀을 절구해 넣고 쿵덕쿵 찌어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이수는 조금 더 자라면서부터는 할멈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절구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장사라 제법 무거운 절구공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쌀을 찢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할멈은 그런 이수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수는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며 웃는 얼굴로 할멈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갓 쪄낸 시루떡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두 식구는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수가 10살이 넘어가자 그의 총명함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서당 문턱을 넘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어깨너머로 그를 깨우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지나가다 흘린 천자문 책을 주어 혼자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익히더니 어느새 어려운 문장도 술술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이수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할멈 몰래 이수를 불러다 그를 가르쳐주곤 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이수의 영민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이수가 글을 배우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 혹여나 이수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떠나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멈은 이수가 양반의 핏줄임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글을 배워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 이 초라한 떡장수 할멈의 곁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멈은 이수에게 글 공부보다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법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더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어 마을 앞 가을물이 불어나 징검다리가 떠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장에 갈 길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15살이 된 이수가 나서서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와 튼튼한 외나무 다리를 놓아주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수의 솜씨와 배려심에 감동하여 떡을 사러 올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수는 그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수는 비록 가난한 떡장수 할멈의 손에 자랐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는 천석군 부자보다 더 넉넉하고 넓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았고 배고픈 동네 강아지에게 자신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수의 모습은 마을 처녀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었고 떡을 사러 온다는 핑계로 이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처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수는 어느덧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할멈의 허리는 굽어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가서 이수는 할멈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할멈의 잠자리를 살피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항상 할멈 숟가락 위에 먼저 올려주었으며 장터에 나갈 때면 늙은 할멈을 대신해 무거운 떡시루를 쥐고 앞장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런 이수를 보며 효자도 저런 효자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고 떡맛도 좋지만 이수의 효심을 보러 떡을 사러 온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수는 자신이 주워온 자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할멈에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 이 추운 세상에서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사랑으로 키워준 할멈이 진정한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생 할멈 곁에서 맛있는 떡을 만들며 오손도손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한양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김새나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십수년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해 묻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할멈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이수를 처음 만났던 날, 그를 감싸고 있던 비단 포대기를 꺼내 어루만지며 할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만약 정말로 이수의 혈육이 찾는 것이라면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할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디 그들이 이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할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평소처럼 떡을 빚었습니다. 그는 할멈이 불안해 할 때마다 더욱 밝게 웃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장에서 사온 예쁜 꽃신을 할멈 발에 신겨드리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이수의 이런 깊은 속내를 알기에 할멈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 불길조차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감나무에서 감이 붉게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할멈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이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떡국이 식겠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멈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수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할멈의 손은 평생 떡을 빚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그지없었지만 이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할머니, 저는 어디 안 가요. 평생 할머니랑 떡 장사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할멈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이수의 말에 할멈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수가 어디를 가겠느냐. 내 정신이 노망이 났나 보다. 라며 애써 웃음 지었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바람은 유난히 구슬프게 울어댔고 문풍지는 파르르 떨리며 마치 다가올 이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는 잠든 척 돌아누워 있었지만 할멈이 몰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무엇이든 지금 이 평온한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할멈이나 이수나 매한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떡쌀을 씻으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데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다부진 인매는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위에 더 씌워진 것은 떡장수의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수는 물동이에 비친 자신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떡장수 할멈의 아들 이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그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던 그 아침 이수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나갔던 이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던 할멈의 귀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였기에 할멈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는데 앞장선 사람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로는 가마꾼들이 맨 화려한 가마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로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누구네 행차래.
사또 행차보다 더 화려한데 혹시 떡도령 찾는 사람들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할멈의 귀에 들어왔고 할멈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렬은 망설임 없이 할멈의 초가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내 좁은 마당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탄 사내의 날카로운 눈빛이 할멈을 꿰뚫듯 응시했고 할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수는 그때 마침 산에서 땔감을 해오느라 지게를 지고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과 가마가 와 있는 것을 본 이수는 불길한 예감에 지게를 벗어던지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마당에 들어선 이수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할멈과 그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이수는 앞뒤 잴 것 없이 할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요? 이수의 우렁찬 목소리에 말을 탄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이 이수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사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며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빛을 띠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이수에게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낡은 초상화 한 장을 꺼내 이수의 얼굴과 번갈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형님의 핏줄을. 그 사내는 바로 한양 명문가 양반댁의 동생, 즉 이수의 작은아버지인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형님 내외가 역병을 피해 피난을 가다 잃어버린 조카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혈육을 찾은 기쁨보다는 어떤 흉계를 꾸미는 듯한 음흉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거만한 태도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도련님을 모셔라. 그리고 저 늙은 떡장수 할멈에게는 엽전 몇 푼 던져주고 입을 다물게 해라. 하인들이 이수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하자 이수는 그들을 거칠게 뿌리치며 할멈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이 할머니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가 없으니 썩 물러가라. 이수의 단호한 외침에 박대감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떡냄새가 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험은 박대감마저도 잠시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떡도령이 저렇게 서슬퍼런 눈빛으로 양반에게 대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이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수야 그러지 마라. 높으신 분들이다. 라며 말렸지만 이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박대감과 대치했습니다. 박대감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피는 못 속인다더니 성격 한번 대단하구나. 네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너는 한양 최고의 명문가 박씨 가문의 장손이다. 저런 천한 할멈 밑에서 떡이나 팔며 썩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다. 박대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수의 가슴에 박혔지만 동시에 할멈의 가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천한 할멈이라는 말에 할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이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촌장님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박대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한 분을 모시러 온 것은 알겠으나 키운 정 또한 낳은 정 못지않게 깊은 법입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예의를 갖추어 주시지요. 촌장님의 점잖은 꾸짖음에 박대감은 잠시 할 말을 잃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촌장님은 이수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수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순리라는 것이 있다. 네가 귀한 핏줄을 타고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입든 네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촌장님의 말씀은 흥분했던 이수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결국 이수는 할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박대감을 따라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떠나기 전 박대감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집과 논밭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제든 할머니를 뵈러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대감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수는 마지막으로 할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떡 만드는 법 잊지 않고 있을게요. 아프지 말고 기다리세요. 할멈은 이수를 끌어안고 엉엉 울며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한다. 눈물 바다가 된 이별의 순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수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가마에 올랐고 가마문이 닫히는 순간 닫혀버린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할멈은 대문 밖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가 떠난 집은 너무나도 크고 휑하게 느껴졌고 떡시루에서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수 역시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지만 엉덩이에 베기는 불편함보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든 산천을 바라보며 이수는 맹세하였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이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떡장수 할멈의 따뜻한 미소와 구수한 떡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수 앞에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기와집의 삶과 탐욕스러운 작은아버지와의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떡도령 이수는 그 험난한 양반가의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따뜻한 색깔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떡장수 할멈의 초가집이 있던 상골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걸려 도착한 한양의 거리는 이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 만큼 온갖 사람들과 물건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지나가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 앉은 이수는 그 화려한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두고 온 할멈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 묻은 손으로 떡을 빚던 자신이 지금은 금실로 수놓은 방석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고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춰 선 곳은 한양에서도 세도가들이 모여 산다는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소슬대문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 아래 서 있는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먼저 가마에서 내리자 하인들이 일제히 대감마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딱딱한지 군대의 호령소리 같았습니다. 뒤따라 내린 이수가 주뼛거리며 서 있자 박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인사드려라. 이 집안의 잃어버린 장손 이수 도련님이시다. 하인들은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고 이수는 그들의 엎드린 등 너머로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곳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집이 아니라 규율과 법도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는 길은 잘 다듬어진 정원수와 기이하게 생긴 돌들로 꾸며져 있었으나 이수의 눈에는 그저 생명력 없이 갇혀있는 자연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수를 사랑차에 마루에 앉히고는 오는 내내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미소를 거두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이수가 입고 있던 무명옷을 당장 벗겨 태워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이수는 깜짝 놀라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이건 할머니가 밤을 새워 지어주신 옷입니다. 태우다니요 하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양반은 그딴 천한 옷을 입지 않는다. 네가 떡장수 아들이라는 티를 벗지 못하면 이 집안에서 네 자리는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이수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수는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목욕을 하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도포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였으나 이수는 그 모습이 낯설어 자꾸만 거울을 피했습니다. 비단옷은 매끄럽고 부드러웠지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갑고 미끄러워 할멈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무명옷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썼는데 그것이 마치 머리를 옥죄는 굴레처럼 느껴져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러야 했습니다. 이수는 넓고 화려한 방에 홀로 남겨졌는데 방 안가득한 자개장과 값비싼 도자기들은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감시하는 눈초리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소리마저도 산골 마을의 정겨운 바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고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12첩 반상은 이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이수의 손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녹그릇에 담긴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할멈이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와 투박한 시루떡 생각이 간절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시중을 드는 어린 계집종은 이수가 밥을 남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폈고 그 모습이 불편해 이수는 억지로 밥을 몇 술 뜨는 신용을 해야 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기분이었고 화려한 음식들은 혀끝에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수는 문득 배불리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행복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이수의 고단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이수에게 양반의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 엄한 스승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경전을 외우고 붓글씨를 쓰고 걸음걸이 하나까지 교정받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수는 마을 훈장님에게 배운 실력이 있어 글을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스승들은 이수의 글씨체나 해석이 시정잡배의 버릇이 들었다며 회초리를 들기 일쑤였습니다. 도련님, 붓을 잡는 손에 힘을 빼십시오. 떡매를 치던 버릇이 나와서야 원. 스승들의 비아냥거림은 이수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지만 그는 할멈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박대감은 수시로 이수의 공부를 감시하며 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완벽한 양반이 되어야 한다. 떡 냄새는 씻어내라.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도련님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련님이 진짜 장손이 맞긴 한가. 떡장수 할멈 밑에서 컸다며. 박대감님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아무나 데려온 거라는 소문도 있어. 하인들은 이수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흘끔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모른 척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따가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넓은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이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며 달림에게 할멈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무릎은 안 아프세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이수는 한밤중에 몰래 방을 빠져나와 집 안을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고 홀린 듯 따라가 보니 부엌이 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나이 지긋한 참모 음식 담당 하인가 내일 쓸 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아궁이에 따뜻한 불빛과 나무 타는 냄새가 마치 고향집에 온 듯 단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엌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참모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으나 이수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수가 누구인지 대번 알아보았지만 내쫓는 대신 조용히 묵은 누룽지를 긁어 건네주었습니다. 도련님, 배가 출출하신가 봅니다. 이거라도 드시죠. 그 투박한 누룽지 조각은 이수가 한양에 와서 먹은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고 따뜻했습니다. 참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이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모는 이수의 손을 보더니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걸 보니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하지만 그 손이 비단 손보다 훨씬 귀해 보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이수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박대감이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는 이수가 부엌 바닥에 앉아 천한 하인과 음식을 나눠 먹는 꼴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양반 채통을 바닥에 내팽개쳐도 유분수지감이 부엌 출입이라니. 박대감은 참모를 거칠게 밀치며 이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수는 참모가 다칠까봐 반항도 못하고 끌려가면서도 박대감의 잔인한 처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사랑채에 갇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대감의 분노는 단순히 조카의 예절 교육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대감은 이수에게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것이다. 그 앞에서 실수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수는 벽 너머로 박대감이 누군가와 밀담을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의 유산을 내 명의로 돌리려면 저 녀석의 도장이 필요해. 적당히 구슬려 도장만 받아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릴 것이네. 박대감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냉정했고 상대방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작은아버지의 희생양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수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수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박대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날과는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집사 최 씨가 이수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최 씨는 이 집안에서 30년을 일한 충직한 종이었으나 박대감의 횡포에 늘 가슴 아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의 웃음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오시는 손님들은 도련님의 혼사 이야기가 아니라 땅 문서를 노리고 오는 자들입니다. 절대 도장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최 씨의 경고는 이수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이수를 보며 제법 훤칠하구만. 떡이나 팔던 놈치고는 쓸만해. 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며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손님들 앞에서 이수를 자랑하며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이수의 가치를 떠벌렸습니다. 이 아이가 형님의 유일한 혈육이니 이 아이의 인장만 있으면 그 넓은 김포 땅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셈이지요. 이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이수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장을 찍는 기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저녁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술에 취한 박대감이 이수에게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네 앞으로 된 재산을 관리해주마.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이수에게 쏠렸습니다. 이수는 붓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붓을 벼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 재산이 제 것이라면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하여 재산을 논할 때가 아닌 듯합니다.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른의 말씀에 토를 달아. 박대감은 홧김에 술상을 엎으며 이수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손님들은 흥미진진하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떡장수 할멈에게서 배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제 힘으로 번 것만이 진짜 내 것이라고요. 양반의 법도가 그것과 다르다면 저는 양반이 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수의 당돌한 발언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이수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으나 이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려 참아 손을 내리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싸움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대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사랑채를 서성거리며 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는 이수를 광에 가두라고 명했고 이수는 캄캄한 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수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광 안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녔지만 이수에게는 박대감이나 그의 손님들보다 쥐들이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이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아까 참모가 준 누룽지 조각을 꺼내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다시금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집안을, 아니 나 자신을 지키겠다. 한편 박대감의 횡포를 지켜보던 최 씨와 참모 그리고 몇몇 하인들은 은밀하게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없는 하인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들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도련님은 다르다. 진짜 주인이 오신 게야. 하지만 박대감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들은 이수를 돕고 싶었지만 박대감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의 당당한 태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집안에 감돌던 썩은 물이 굴러들어 온 돌 하나로 인해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수는 갇혀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광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있는 상골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까 이수는 생각했습니다. 눈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지만 박대감의 욕심까지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박대감이 더 강한 수법으로 자신을 옥죄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떡시루의 뜨거운 김을 견디며 맛있는 떡을 쪄내듯 이 시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낼 것입니다. 기와집의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이수의 가슴속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숭숭 뚫린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이수의 얇은 비단옷을 파고드는 광안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쥐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었지만 이수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멈의 따뜻한 아랫목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은 그 그리움에 기대어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대감의 탐욕은 단순히 재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뿌리와 정신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서서히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오히려 이수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고 떡을 칠 때에 그 단단하고 끈기 있는 마음가짐이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광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녹슨 자물쇠가 덜그럭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희미한 등불을 든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낮에 이수에게 경고를 해주었던 늙은 집사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이수의 상태를 살피고는 품 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대감마님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최 씨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할멈의 정성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이수는 주먹밥을 받아들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최 씨는 낮은 목소리로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주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선대 어르신의 제삿날입니다. 대감마님은 그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내쫓을 계획을 꾸미고 계십니다. 최 씨의 말을 들은 이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니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수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은 최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 젊은 주인이 겉보기와 달리 깊은 속내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이수에게 집안의 구조와 제사 준비 상황, 그리고 박대감이 숨겨둔 장부의 위치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수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넣으며 박대감의 허를 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씨가 돌아간 뒤 이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떡매를 치듯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이수는 광을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제사 준비를 위해 미리 꺼내놓은 제기들과 병풍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는데 그 화려함 뒤에는 하인들의 고단한 한숨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이수는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홀린 듯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들이 밤을 새워 제수용 떡과 전을 부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 지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이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떡장수 할멈의 집 부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냄새는 이수에게 고향의 향기이자 그가 지켜야 할 삶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인기척을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참모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제사상은 역대 최고로 차리라고 난리야. 정작 조상님들은 굶어 죽는 백성들 생각해서 검소하게 지내셨다는데 작은 대감은 허례허식만 좋아하니 원. 그러게 말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진짜 주인 도련님이 오셨다는데 그분은 좀 다르실까? 하인들의 대화 속에는 박대감에 대한 원망과 새로운 주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수의 등장에 참모들은 화들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여긴 어인일로. 참모 중 우두머리 격인 행랑거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떡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발길이 닿았네. 다들 고생이 많군. 이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양반 도련님이 그것도 주인이 될 분이 부엌에 들어와 하인들에게 존댓말을 쓰며 위로를 건네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시루 옆으로 다가가 능숙한 솜씨로 떡반죽을 만져보았습니다. 반죽이 조금 되게 되었군. 물을 조금 더 넣고 치대야 쫄깃해질 걸세. 이수가 떡반죽을 주무르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0수년간 떡장수 할멈 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었으니 웬만한 참모들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참모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수의 손놀림을 지켜보았고 이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떡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빚지. 자,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보세. 이수의 제안에 참모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곧 이수의 소탈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함께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반죽을 떼어내며 하인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들어주었고 그들의 이름과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양반과 하인이 한데 어우러져 떡을 빚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부엌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수는 박대감의 조카가 아니라 그저 사람 냄새 나는 청년 이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이수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당부하고 다시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부엌에서 만난 하인들의 눈빛은 처음의 두려움에서 존경과 신뢰로 바뀌어 있었고 그 눈빛들이야말로 이수가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이수를 광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는 이수의 몰골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하루 동안 쥐새끼들과 지내보니 정신이 좀 드느냐. 내일 제삿날에 얌전히 굴면 따뜻한 밥은 먹게 해주마. 박대감은 이수가 겁을 먹고 순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박대감은 혹여나 실수가 있을까봐 하인들을 닥달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리며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어린 하인이 짐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박대감은 달려가 지팡이로 하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들이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 해. 하인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수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수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수는 박대감의 지팡이를 맨손으로 낚아채듯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작은아버지. 낮지만 위험 있는 이수의 목소리에 박대감은 흠칫 놀라며 이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박대감은 소리를 질렀지만 지팡이를 잡은 이수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수는 지팡이를 놓지 않은 채 박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제사를 앞두고 집안에 곡소리가 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양반의 법도입니까? 이수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대감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하인들은 숨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이수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는 지팡이를 천천히 놓으며 쓰러진 하인을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아니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도련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하인을 제 몸처럼 아끼는 진짜 양반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소문은 박대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수를 단순히 총우석에서 온 무식한 놈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가 보여주는 기세와 인품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대감은 제삿날에 친척들과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이수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망신을 주어 그를 완전히 매장해버리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수에게 어려운 유교 경전을 외우게 하거나 복잡한 예법을 시켜 실수하게 만들 함정을 팠습니다. 드디어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친척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마당에는 수십 개의 상이 차려졌습니다. 박대감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고 이수는 하얀 소복을 입고 조용히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박대감은 이수를 불러내어 손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형님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만 상골에서 천하게 자라 예법을 전혀 모릅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라며 은근히 이수를 깎아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이수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쯔쯔쯔 생김새는 반듯한데 근본이 없다니 안타깝구먼.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자세로 손님들에게 일일이 예를 갖추어 인사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품이 있어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대감은 당황하며 서둘러 제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대청마루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떡이며 과일이며 고기가 산처럼 높이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박대감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형님을 위해 내 정성을 다해 차린 상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가문의 위엄이 서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은 박대감의 효심을 칭찬하며 아부했습니다. 그때 제주 제사의 주인 로서 술을 올려야 할 이수가 제사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수의 손에는 술잔 대신 작은 소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반 위에는 소박한 시루떡 한 덩이와 맑은 정화수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음식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인가? 제사상에 웬 시루떡, 박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지금 조상님을 능멸하는 것이냐? 저런 천한 음식을 어디 감히. 박대감은 당장이라도 이수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흔들림 없이 그 소반을 제사상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하고 진지한지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대감과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음식들 아래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이 음식들에서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하인들의 눈물을 봅니다. 이수의 충격적인 발언에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평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고 떡은 이웃과 나누는 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자신은 거친 밥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가문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이수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사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풍요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다는 핑계로 산 자들을 핍박하고 쥐어짜 만든 이 상을 과연 조상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수의 말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거칠애와 위선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이수의 진심 어린 호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친척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의 말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일세, 형님은 거칠애를 아주 싫어하셨지. 저 아이의 말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분위기가 반전되자 박대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닥쳐라. 천한 떡장수 할멈 밑에서 자라더니 아주 막돼 먹었구나. 네가 감히 가문의 법도를 논해. 박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이수를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서 이수를 바라볼 뿐 박대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하인들은 이수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호위하듯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수는 그런 하인들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수년 전 자신이 버려졌을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놀이개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은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집안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수는 물건들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제가 바로 이 집안의 장손 이수입니다. 제 핏줄을 증명하는 물건이 여기 있고 제 정신을 증명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박대감은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가 그토록 찾아 없애려 했던 형님의 유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떡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하얗고 순수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대감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집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떡장수 할멈에게 배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제 떡도령 이수의 진짜 통쾌 한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의 촛불을 흔들었지만 이수의 눈빛은 그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수의 손에 들린 은가락지와 놀이개에 꽂혔고 그 순간 좌중을 감돌던 웅성거림은 경악에 찬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히 오래된 장신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이수의 어머니가 혼례 때 받았던 예물이자
집안의 가장 큰 어른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문중의 최고 어른인 종조부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는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수의 손에서 은가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이수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살아있었구나. 이 문양이 바로 형수님이 시집올 때 내가 직접 새겨드린 그 문양이 맞다. 네가 진짜 장손 이수가 틀림없구나. 종조부님의 확신에 찬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터뜨리며 이수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반면 박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몹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이 어디서 훔친 것입니다. 떡이나 팔던 천한 놈이 어떻게 저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건 다 거짓입니다. 박대감은 억지를 부리며 하인들에게 이수를 당장 포박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하인들은 누구 하나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박대감의 폭정에 시달려왔던 하인들은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그 시선들은 박대감에게 그 어떤 매질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늙은 집사 최 씨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툼한 장부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박대감이 그동안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고 소장농들을 착취한 내역을 몰래 기록해둔 비밀 장부였습니다. 최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종조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부를 바쳤습니다. 어르신, 여기 지난 10년간 작은 대감마님께서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의 제사상에 올릴 제수 비용까지 횡령하여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억울한 하인들을 매질하여 쫓아낸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종조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며 분노의 몸을 떠셨습니다. 장부의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박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부의 내용이 일부 낭독되자 모여있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혈육의 재산을 그토록 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카를 찾기는커녕 죽은 사람 취급하고 제 배만 불렸다니 짐승만도 못한 처사로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박대감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종조부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내 이놈 형님의 유일한 핏줄을 내치고 조상님을 욕되게 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이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종조부님의 서슬퍼런 판결은 마치 대법관의 선고처럼 엄중했고 박대감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하인들에 의해 양쪽 팔이 들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박대감이 끌려나가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인들 앞에 섰습니다. 하인들은 혹여나 새 주인이 자신들에게 불똥을 튀길까봐 바짝 엎드려 있었지만 이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달랬습니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그동안 잘못된 주인을 만나 고생한 것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에서 부당한 매질이나 억울한 쫓겨남은 없을 것입니다. 이수의 말은 하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수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수는 곧바로 개혁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굳게 닫혀 있던 곳간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여 있던 화려한 제수용 음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조상님이 드시기 전에 산 사람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음식은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모두 나누어 먹도록 합시다. 이수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을의 양반들끼리만 음식을 나누던 관습을 깨고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상을 나르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고 엄숙하기만 했던 기와집 마당은 금세 시끌벅적한 잔치마당으로 변했습니다. 이수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시루와 쌀가루를 더 가져오시오. 내 오늘 떡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겠소.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떡도령이라는 별명답게 이수가 떡매를 치고 반죽을 빚는 모습은 가히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쿵덕쿵 쿵덕쿵 힘차게 떡매 치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어깨도 절로 들썩거렸습니다. 갓 지은 떡의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던 묵은 곰팡이 냄새와 냉기를 말끔히 몰아냈습니다. 이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 쪄낸 떡을 숭덩숭덩 썰어 사람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도 했는데 그 떡 맛을 본 사람들은 평생 먹어본 떡 중에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마당개는 멍석이 깔리고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양반 어른들도 처음에는 채통을 지키려 했으나 이수가 직접 빚은 떡과 술을 권하자 무장해제되어 하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밖에서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지들과 동네 아이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들어와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이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많이 드십시오. 부족하면 더 만들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떡장수 할머니 장터에서 배고픈 이들에게 덤을 얹어주던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이수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여전히 따뜻한 시골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수를 양반 도련님이라 부르기보다 친근하게 우리 떡 도령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수는 잠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뒤뜰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수는 달을 올려다보며 고향에 계신 할멈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켰어요. 이수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할멈의 가르침이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마음속으로 할멈에게 편지를 띄우며 조만간 꼭 모시러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었는데 마치 할멈이 잘했다 내 새끼 하고 대답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돌아온 이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촌장 어른과 종조부님이었습니다. 종조부님은 이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집안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였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은 오직 너뿐이다. 이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밥값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떡을 빚는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떡을 나누는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겠습니다. 이수의 다짐에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기와집은 더 이상 사람을 억누르는 감옥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과 서름을 달래주는 넉넉한 품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하인들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술병과 떡 부스러기들이 오늘 하루의 소란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이수의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난장판을 치우느라 하인들이 밤새 고생했겠지만 이수는 오늘은 다들 피곤할 테니 내일 날이 밝으면 치우도록 하여라 라고 명하여 하인들을 쉬게 했습니다. 사랑채의 촛불은 은은하게 타올랐고 이수는 문득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할멈에게 보낼 소박하고 진솔한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오늘은 떡을 아주 많이 빚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타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밤이 찹니다. 이거 드시고 주무십시오. 최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어린 기색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수는 꿀물을 받아 마시며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최 집사님, 제가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최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이미 떡 반죽을 치대듯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걱정하십니까? 그저 지금처럼 따뜻한 온기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최 씨의 말에 이수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꿀물의 달콤함 속에서 떡장수 할멈이 타주던 숭늉의 맛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와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들어와 우물물을 마시고 쉬어갔습니다. 박대감이 쳐놓았던 높은 담장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수는 사랑채에서 나와 하인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이 집안의 든든한 중심이자 사랑받는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수는 채비를 갖추고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튼튼한 말 한 필과 푹신한 방석이 깔린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디 행차하십니까? 이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러 간다. 내 어머니이자 스승님이신 분을 모셔와야 이 집이 비로소 완성되지 않겠느냐. 하인들은 그제야 이수의 뜻을 알아차리고 박수를 치며 환송했습니다. 이수는 말에 올라타 힘차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이수는 할멈이 계신 산골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며 다가올 재회의 기쁨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리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의 마음속에는 할멈을 만나 얼싸안을 생각에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이수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이수의 뺨을 간지럽히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추운 장터에서 떡을 팔지 않으셔도 돼. 내가 평생 따뜻한 떡을 만들어 드릴 거야. 이수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처럼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히 효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겠다는 더 큰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산골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낯익은 초갓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당에는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말에서 내려 숨을 고르며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문 밖에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다가 이수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습니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굽은 허리에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슈 떡 사러 왔수? 눈이 침침한 할멈은 이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달려가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이수예요. 떡도령. 이수가 왔어요. 할멈은 이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팡이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어두워 희미하게만 보이던 그림자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꿈에서도 그리던 이수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달려가 할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이수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맞구나. 우리 이수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나는 네가 어디 가서 굶어 죽은 줄만 알았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이 아니라 기쁨의 토해냄이었고 지나가던 바람조차 잠시 멈추어 그들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밭을 매던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비단옷을 입은 청년이 바로 예전의 떡도령, 이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수가 정말 양반이 되어 돌아왔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순덕 할멈이 복을 받았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이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이수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저 없는 사이에 저희 할머니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이수의 겸손하고 의젓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을가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거리고 동네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지저대는 온 마을이 잔치집처럼 들썩이는 오후였습니다. 이수는 할멈을 안심시키고 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아온 할멈은 덜컥 겁부터 냈습니다. 아이고 나는 싫다. 내가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 양반들 틈에 끼어 있으면 숨이 막혀 못 산다. 나는 여기서 떡이나 찌며 살란다. 할멈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이수는 할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할머니가 계실 곳이에요. 기와집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어요. 제가 그 집을 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수의 간곡한 눈빛과 진심 어린 설득에 할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만난 아들과 또다시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멈은 정든 초가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간단한 보찜을 꾸렸습니다. 보찜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이수가 어릴 때 덮었던 포대기, 그리고 평생 써 온 손때 묻은 떡시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수는 하인들에게 명해 가마를 대령하게 했고 할멈을 생전 처음 타보는 화려한 가마에 태워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리 아프게 걷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할멈은 어이쿠 어지럽다 하며 엄살을 피우면서도 입가에는 벙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했고 이수는 그들에게 금일봉을 나누어주며 마을 잔치를 열도록 배려했습니다.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수는 말 위에서 수시로 고개를 돌려 가마 안에 할멈을 살폈습니다.
할멈은 가마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리고 신기한 듯 바깥 세상을 구경했는데 평생 상월짝이 밖을 나가본 적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놀라움 투성이었습니다. 드넓은 강과 북적거리는 장터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의 행렬을 보며 할멈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수는 그런 할멈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되찾은 부와 명예는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할멈에게 더 넓고 편안한 세상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한양집의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멈은 그 거대한 규모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대궐이냐 집이냐,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단 말이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집사 최 씨를 비롯한 모든 하인이 마당에 도열하여 이수와 할멈을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늙고 초라한 노파가 들어온다고 수군거렸겠지만 이수의 언명과 교육 덕분에 하인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공손했습니다. 이수가 가마에서 할멈을 부축해 내리자 하인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많이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렁찬 인사소리에 할멈은 화들짝 놀라 이수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수는 할멈을 당당하게 앞으로 모셨습니다. 자, 인사들 받으세요. 이분들이 앞으로 할머니를 모실 식구들이에요. 이수는 하인들에게 나를 섬기듯, 아니 그보다 더 정성을 다해 이분을 어머니로 모셔라. 이분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극진한 대접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멈을 위해 마련된 방은 집안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안채의 큰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고 고급스러운 자개장이 놓인 방을 보며 할멈은 신발을 벗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수야,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냐? 발바닥에 흙 묻을까봐 겁난다. 이수는 할멈의 발을 씻겨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을 받고도 남아요.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할멈은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너무나 푹신한 요가 어색하여 몇 번이나 뒤척였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이수의 숨소리에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기와집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할멈 때문이었습니다. 할멈은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는 것을 좀이 쑤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참모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떡살은 그렇게 씻는 게 아니야. 박박 문지르지 말고 아기 다루듯 살살 씻어야 밥맛이 좋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참모들도 할멈의 숙련된 솜씨와 구수한 입담에 빠져들어 점차 그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멈은 부엌 한편에 자리 잡고 앉아 콩을 고르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하인들의 인생 상담까지 해주었고 어느새 부엌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랑방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수는 그런 할멈을 말리지 않고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할멈의 떡 솜씨는 한양 바닥에서도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할멈은 매일 시루떡, 인절미 절편 등 갖가지 떡을 빚어 집안 식구들은 물론 담장 밖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할멈이 만든 쑥개떡은 모양은 투박해도 그 향과 맛이 일품이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고한 양반집 대문 밖으로 매일같이 구수한 떡냄새가 풍겨나오자 사람들은 이 집을 떡대감 댁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박대감 시절에는 서슬퍼런 위세 때문에 감히 접근조차 못했던 집이 이제는 동네 아이들이 기웃거리며 떡고물을 얻어먹는 정겨운 곳이 된 것입니다. 이수는 대문을 항상 열어두라 명했고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면 반드시 불러들여
떡과 물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이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수가 잃어버린 핏줄을 찾은 사연과 양반의 권위를 내려놓고 백성과 떡을 나누며 선정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이수는 정중히 사양하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신은 벼슬길에 나아가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 집안을 다스리며 주위에 굶주린 이웃을 살피는 것이 더 급하옵니다. 떡 한 조각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라 생각하오니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이수의 깊은 뜻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이내 낸 일을 실천하는 참된 선비라는 칭호를 내리고 쌀과 비단을 하사하여 그 뜻을 격려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이수가 처음 할멈에게 발견되었던 그날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추운 고갯마루가 아니라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곱게 늙은 얼굴로 바느질하고 있었고 이수는 그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추위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멈이 문득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야, 눈이 많이 오는구나. 옛날 생각난다. 네가 그 눈 속에 버려져 있었는데. 이수는 책을 덮고 할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이 생명과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할머니세요. 할멈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내 인생이 꽃이 피었지.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떡고물 같은 복덩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이수는 아까 부엌에서 쪄낸 따끈한 팥시루떡을 가져와 할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할머니, 씻기 전에 드세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멈은 오물오물 떡을 씹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변화는 건물이 화려해지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떡장수 할멈의 마음이 가장 높은 양반집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수는 앞으로도 평생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가진 것이 얼마이든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떡장수 할멈의 지혜를 가훈으로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수는 할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고운 꿈 꾸세요. 내일 아침에 또 맛있는 떡 해먹어요. 할멈은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고 이수는 등불을 낮추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소복이 눈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환하게 떠서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희미한 떡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냄새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작은아버지가 쫓겨나고 집안의 묵은 때가 씻겨나간 자리에 사랑과 나눔이라는 새살이 돋아나 굳은 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